2026년 여름, 영국 왕실은 다시 평온해 보였다. 국왕은 병과 싸우면서도 공식 일정을 이어갔고, 왕비는 책과 자선의 이름으로 대중 앞에 섰다. 윌리엄은 노숙 문제를 말했고, 에드워드는 젊은 세대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모두가 갑자의 방식으로 봉사를 약속하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가장 조용한 날에 가장 위험한 문이 열렸다. 깃발도 없고 호위대도 없는 검은 차량 한 대가 오래된 영지의 동쪽 문을 통과했다. 차 안에는 연설문도 선물도 없었다. 2명의 변호사, 똑같은 검은 서류 가방 2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3개의 열쇠만이 있었다. 그날 윌리엄이 지키려 한 것은 한 채의 저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약속과 왕실이 지켜야 할 법 사이의 마지막 경계였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는 집을 잃고 누군가는 권위를 잃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미래를 잃게 될 운명이었다. 2026년 8월 3일 오전 8시 46분 레이븐스미어 영지의 동쪽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낯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검은 차량 한 대가 젖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왔다. 왕실 깃발도 없었고 경호 차량의 햇열도 없었다. 그날의 방문은 공식 일정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기자들도 직원들 대부분도 그가 왜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윌리엄의 표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변호사가 따랐다. 2사람은 똑같이 생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윌리엄은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화려한 현관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비에 젖은 자갈마당을 가로질러 오래된 관리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곳은 손님을 맞는 장소가 아니라 토지 문서와 봉인된 합의서, 왕실조차 잊어버린 약속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 선택은 이미 하나의 선언이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예의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미소도, 가족끼리의 타협도, 국왕의 한마디도 아니었다. 누가 무엇을 믿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나자 찰스와 카밀라, 그리고 카밀라의 2 자녀가 같은 방에 모였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낡은 책상 위에는 6장짜리 법률 의견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3개의 오래된 열쇠가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기독보관소, 하나는 본관, 마지막 하나는 북쪽 끝에 작은 예배당을 여는 열쇠였다. 모두가 윌리엄이 그 열쇠를 누군가에게 건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뻗어 열쇠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짧은 동작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열쇠는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레이븐스미어는 오랫동안 카밀라의 가족에게 돌아갈 장소처럼 취급되어 왔다. 서쪽 방 하나에는 이미 그녀의 아들 이름이 붙어 있었고 책상 크기와 가구 배치까지 검토되었다. 오래된 아이들 방을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었다. 몇몇 코티지는 친척들의 장기 체류를 위해 비워둘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날 아침 이름표가 붙은 서재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장식이었지만 윌리엄에게는 경고처럼 보였다. 문서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미래의 주인을 정해놓고 있었다. 왕의 말이 반복되면 약속이 되고 약속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라고 착각한다. 첫 번째 변호사가 조용히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문장을 읽었다. 찰스는 레이븐스미어를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마음대로 넘길 수는 없었다. 그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 평생 머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었다. 그 순간 카밀라의 시선이 윌리엄에게 향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감정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감정이 법보다 앞서 달려간 흔적을 멈추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책상 끝에 놓인 작은 꽃병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가
이미 이 집안에서는 현실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레이븐스미어의 가장 위험한 비밀은 금고 안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투와 시선, 그리고 너무 오래 반복되어 사실처럼 굳어진 기대 속에 숨어 있었다. 누구도 정식 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지만 카밀라의 가족은 이미 이곳의 미래에 포함된 사람들처럼 대우받고 있었다. 서쪽 복도의 한 방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아들을 위한 서재로 불렸다. 벽의 길이가 측정되었고 책장의 위치와 책상 크기까지 논의되었다. 오래된 아이들 방은 여러 가족이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남쪽 목초지는 말들을 위한 자리로 남겨둘 수 있다는 말도 오갔다. 몇몇 코티지는 친척들이 장기간 머무는 곳으로 거론되었다.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카밀라에게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왕비가 된 뒤에도 그녀는 두 자녀의 어머니였고 찰스가 없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실의 중심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여전히 왕실 혈통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레이븐스미어는 화려한 보상이 아니라 불안한 노년과 가족의 안전을 붙잡아줄 마지막 울타리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대중 앞에서 카밀라는 독서와 자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했다. 타인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말해온 사람이 정작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닫힌 문 하나를 영원히 확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한 이미지가 사적인 선택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의는 권리가 아니었다. 사랑은 계약서가 아니며 국왕의 위로는 소유권 증서가 될 수 없었다. 한 사람이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다른 세대의 재산 구조를 바꿀 권리까지 주지는 않았다. 찰스의 병은 이 문제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공식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꼈을 것이다. 자신이 사라진 뒤 카밀라가 어디에 머물지, 그녀의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놓일지 고민했을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한 약속일수록 더 정확해야 했다. 남겨줄 사람을 위한 배려가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관리 사무실에서는 방마다 붙었던 비공식 명칭이 하나씩 언급되었다. 서재, 가족용 거실, 독립 욕실, 장기 체류 공간. 카밀라의 자녀들은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단지 가능성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능성을 위해 치수가 재어지고 가구가 논의되고 공간이 비워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벼운 상상이 아니었다. 윌리엄은 꽃이 놓인 서재를 다시 바라보았다. 꽃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잔인했다.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미래를 이미 축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비용 명세서가 책상 위로 밀려왔다. 지붕 수리와 배수공사 사이에 끼어있던 18,400파운드의 지출. 설명은 단 한 줄뿐이었다. 미래 사용을 위한 조정. 그 짧은 문장은 방안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누군가는 단순히 미래를 꿈꾼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해 이미 돈을 쓰기 시작했다. 18,400파운드. 왕실의 거대한 재산과 비교하면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큰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윌리엄이 주목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돈에 붙은 이름이었다. 미래 사용을 위한 조정. 누구의 미래인지, 누가 허락했는지, 왜 정식 승인이 없었는지 설명하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즉시 지난 6달 동안의 청구서와 계약서, 내부 메모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단 한 장의 모호한 비용 명세서였지만 서류가 쌓일수록 우연이라는 말은 힘을 잃었다. 서쪽 건물의 실측도, 독립된 출입구의 위치, 추가 욕실과 작은 주방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이미 검토되어 있었다.
오래된 아이들 방은 서로 마주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방을 특정한 사람의 생활 방식에 맞추는 순간 보존은 준비가 되고 준비는 사실상의 약속이 된다. 서류는 말보다 정직했다. 누군가는 레이븐 스미어가 언젠가 카밀라의 가족에게 열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맞춤형 책장과 붙박이 수납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와인 보관 시설도 주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두 개의 욕실은 장기 거주자를 위한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윌리엄의 시선이 멈췄다. 수령인 칸에는 국왕도 왕비도 아닌 파커 볼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카밀라의 가족은 아직 가구가 배달되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모든 계획은 단지 가능성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 사람들은 치수를 재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위해 방을 나누고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는다. 행동은 이미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윌리엄에게 이 문제는 감정적인 복수와 달랐다. 그는 왕세자였고 동시에 보호받는 재산의 책임을 떠안은 수탁자였다. 공포음이 표현 사람들에게 왕실의 자원을 연결하겠다고 말해온 그에게 법적 권리가 없는 가족을 위해 자상이 사용되는 일은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었다. 침묵한다면 그는 평화를 지키는 아들이 될 수 있었지만 책임을 져버린 후계자로 남게 될 것이었다. 결국 질문은 찰스에게 향했다. 이런 계획이 저절로 생겨났을 리 없었다. 누군가는 카밀라의 가족에게 이곳이 언젠가 그들의 집이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국왕이었다면 그는 자신이 실제로 가진 권한보다 더 큰 미래를 약속한 셈이었다. 찰스는 아무 말 없이 청구서를 바라보았다. 왕의 침묵은 때로 명령보다 무겁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침묵이 권위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모든 의심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때 두 번째 변호사가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열었다. 먼지가 묻은 표지 아래에는 수십 년 동안 거의 읽히지 않았던 세 번째 부속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카밀라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서는 그녀의 가족이 왜 처음부터 레이븐 스미어를 가질 수 없었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문서가 새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모든 약속보다 먼저 존재했고 찰스의 기업보다 오래 살아남은 규칙이었다. 세 번째 부속 문서는 놀라울 만큼 차가운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감정도, 가족의 이름도, 훗날 벌어질 갈등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몇 줄은 레이븐 스미어를 둘러싼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찰스에게 허락된 것은 평생 머물고 관리하며 일부 수익을 사용하는 권리뿐이었다. 그에게는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길 권리도, 배우자의 자녀에게 미래를 약속할 권리도 없었다. 문서는 특정 인물을 공격하지 않았다. 카밀라의 이름도, 그녀의 자녀들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정해진 혈통밖의 배우자와 그 후손은 영구적인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누군가를 미워해 만든 금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오래된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 아래에는 두 명의 서명이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두 여성, 퀸 마더와 마거릿 공주였다. 그들은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고 결혼이 한 세대의 재산을 다른 가문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살아있는 왕족들이 감정으로 미래를 그리는 동안 죽은 이들의 서명은 묵묵히 문을 잠그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지막 장에 남아 있었다. 1999년 11월 재산구조 개편을 확인했다는 찰스 자신의 서명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몰랐다고 하고 말하기 어려웠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문서가 이제 자신의 약속을 부정하고 있었다. 만약 찰스가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의 재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미래를 약속한 셈이었다. 반대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언젠가 규정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으며 카밀라의 가족에게 희망을 준 것이 된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결과는 같았다. 그의 말은 왕의 약속처럼 들렸지만 법 앞에서는 허락을 기다리는 바람에 불과했다. 찰스는 서명을 오래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남긴 이름이 수십 년 뒤 국왕이 된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다. 사람은 과거를 잊을 수 있지만 종이는 기억을 잃지 않는다. 왕과는 권위를 줄 수 있어도 이미 적힌 문장을 지울 수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조항이 완전히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모든 핵심 수탁자가 동의한다면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대부분의 수탁자는 세상을 떠났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반드시 동의해야 할 마지막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다. 윌리엄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권력은 조용히 뒤집혔다. 찰스는 영국의 국왕이었지만 레이븐스미어의 미래 앞에서는 아들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카밀라는 처음으로 윌리엄을 왕세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문으로 바라보았다. 모두는 그가 그 힘을 이용해 저택을 자신의 가족에게 남길 것이라 생각했다. 조지와 샬럿, 누이를 위한 또 하나의 안전한 유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믿었다. 윌리엄은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 대신 두 번째 검은 서류 가방을 열어 봉인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그 문서에는 9날 전의 날짜와 그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윌리엄은 레이븐스미어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이미 포기했다. 그는 저택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막은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거짓된 약속으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부터 물러난 것이었다. 윌리엄의 포기 선언은 방 안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찰스와 카밀라는 그가 레이븐스미어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기기 위해 싸운다고 믿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권리를 내려놓은 순간 오래된 문서는 다음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숨겨져 있던 왕실의 이름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해리였다. 찰스의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그를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생각했다. 하지만 레이븐스미어의 규정은 왕위 계승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수탁자들이 오래전에 작성한 별도의 명단만이 효력을 가졌고 그 결정적인 목록에 해리의 이름은 없었다. 왕실을 떠났다는 사실보다 더 냉정정한 것은 애초부터 문서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리는 군인과 창전 용사를 위한 인빅터스 게임을 통해 자신의 가장 강한 유산을 만들고 있었다. 훗날 레이븐스미어가 군인 가족을 돕는 장소가 된다면 그 목적은 해리의 삶과 닮아 있으면서도 정작 그에게는 아무 권리도 주지 않는 셈이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곳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 다음 이름은 앤 공주였다. 그녀는 문서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년 전 이미 봉인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화려한 저택보다 의무를 선택해온 그녀다운 결정이었다. 올림픽 무대에 섰고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은 공식 일정을 수행해온 앤에게 또 하나의 대저택은 명예가 아니라 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은 앤드류였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방 안의 긴장은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행동과 공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그의 길을 막고 있었다. 왕실 임무에서 물러나고 제도에 심각한 부담을 준 사람은 수익자 자격을 잃을 수 있었다. 오래된 문서는 스캔들의 세부를 알지 못했지만 그 결과만큼은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이름은 하나뿐이었다. 변호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그곳에는 에든버러 공장 에드워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조용한 동생, 가장 적게 주목받았던 왕족이 레이븐스미어의 최종 후계자가 된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청소년 교육과 에든버러 공작상 활동을 이어오며 왕실의 이름을 개인적 화려함보다 봉사와 연결해온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등장은 단순한 혈통의 승계가 아니라 저택의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드워드가 몇 주 전 이미 이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저택을 방문하지도, 방을 고르지도, 가족을 위한 설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법률 대리인 한 명만 보내고 짧은 조건을 전달했다. 레이븐스미어는 자신의 가족이 살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찰스는 2번 패배했다. 카밀라의 가족에게 한 약속은 법적으로 무너졌고 저택은 그것을 탐내지 않는 동생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욕심 없는 사람은 공격하기 어렵다.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권력도 명분을 잃는다. 윌리엄은 3개의 열쇠를 천천히 책상 중앙으로 밀었다. 그러나 누구도 손을 뻗지 않았다. 에드워드는 아직 그 열쇠를 받을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저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저택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언제나 왕실의 중심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찰스처럼 왕관을 기다리지 않았고 앤처럼 강한 존재감으로 의무를 이끌지도 않았으며 해리처럼 세계의 시선을 끌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조용함이 레이븐스미어의 마지막 문 앞에서 가장 강한 자격이 되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승리보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일에 가까웠다. 그는 아버지 필립 공이 시작한 에든버러 공작상 활동을 이어받아 젊은이들이 봉사와 모험, 기술과 책임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돕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타고난 이름이 아니라 반복해서 선택한 행동이라는 믿음이었다. 찰스는 평생 왕이 되기 위해 준비했고 윌리엄은 언젠가 왕이 될 책임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아도 제도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레이븐스미어를 새로운 가족의 성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아내 소피와 자녀들을 위한 방도, 에든버러라는 이름을 새길 현판도 원하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이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일은 아니라고 그는 믿었다. 그가 보낸 조건은 단순했지만 단호했다. 저택은 사적인 거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개인 유산으로 물려주어서도 안 된다. 왕실의 또 다른 피난처가 되어서도 안 된다. 누군가가 이곳의 문을 통과한다면 혈통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은 카밀라의 가족에게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되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방을 나누고 가구를 골랐다. 반면 에드워드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순간부터 그 공간에서 자신을 지우려 했다. 소유하려는 사람은 벽에 흔적을 남기지만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차지할 자리를 비운다. 에드워드가 선택된 이유는 그가 가장 강해서가 아니었다. 가장 적게 원했기 때문이었다. 욕망이 적은 사람에게 재산은 권력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그리고 도구가 된 순간 레이븐스미어는 더 이상 왕실 내부의 전리품이 아니었다. 그의 계획은 2 농장과 42채의 코티지, 그리고 본관의 수익을 하나의 공익재단으로 묶는 것이었다. 참전 군인과 유가족, 장기 치료를 받는 군인의 가족,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머물 곳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오래된 저택의 방들은 더 이상 특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삶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숨을 고르는 장소가 될 예정이었다. 본관 일부는 치료와 회복을 위한 임시 숙소로, 농장은 직업교육과 청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북쪽의 작은 예배당만은 가족의 기억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찾았던 그 장소는 소유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권력도 결국 기억 앞에서는 작아진다는 증거였다. 법률 대리인이 계획서를 펼치자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찰스는 동생이 저택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속했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누군가의 집이 될 예정이었던 레이븐스미어는 이제 누구도 버려지지 않게 만드는 집이 될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났을 때 레이븐스미어는 겉으로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문 밖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걸려 있었고 젖은 잔디 위로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수년 동안 사실처럼 믿어온 미래가 하나씩 해체되고 있었다. 카밀라의 아들 이름이 적힌 황동 명패가 서재 문에서 떼어졌다. 맞춤형 책장과 붙박이 가구 주문은 취소되었고 가정용 아파트로 나뉘어 있던 도면에는 사용 중지 표시가 찍혔다. 아침까지 방을 장식하던 꽃도 해가 지기 전에 치워졌다. 아름다웠던 것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침묵은 훨씬 더 잔인했다. 카밀라의 가족이 잃은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산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오래 반복되어 권리처럼 느껴졌던 기대를 잃었다. 사람은 가진 것을 빼앗길 때보다 한 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을 때 더 깊이 무너진다. 찰스 역시 집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었다. 국왕의 말이라면 문도 열리고 규칙도 바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날 왕관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은 오래된 서명과 차가운 문장이었다. 권력은 명령할 수 있지만 과거의 기록까지 복종시키지는 못했다. 윌리엄은 승리의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레이븐스미어를 얻지 않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왕실의 재산이 사적인 약속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선을 그었다. 아버지를 이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를 멈춘 후계자로 남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은 왕실을 보호했을 수도 있고 부자 사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었다. 세 개의 열쇠는 더 이상 찰스의 초상 아래 걸리지 않았다. 그것들은 소박한 나무 상자 안에 놓였고 곁에는 퀸마더의 사진과 에드워드가 남긴 짧은 문장이 놓였다. 이 집은 그것을 기대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42채의 코티지는 참전 군인과 유가족, 보호시설을 떠난 청년들의 임시 보금자리로 바뀔 예정이었다. 본관 일부는 장기 치료를 받는 군인 가족의 숙소가 되고 두 농장은 직업 교육과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된다. 카밀라가 꿈꾸었던 가족의 집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평생 말해온 독서와 돌봄의 가치까지 사라질 필요는 없었다. 오래된 서재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에드워드는 레이븐스미어를 물려받았지만 그곳에 살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아무 방도 고르지 않은 사람이 결국 집 전체의 의미를 바꾸었다. 소유는 문을 닫지만 책임은 문을 연다. 그리고 왕실이 대중에게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에 그 차이는 어떤 왕관보다 무거웠다. 그날 저녁 마지막 차량이 동쪽 문을 빠져나간 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윌리엄은 한 채의 집을 지킨 것이 아니라 왕의 약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레이븐스미어의 문을 연 것은 세 개의 오래된 열쇠였다. 그러나 그날 왕실이 마주한 것은 저택의 비밀이 아니었다. 기록은 왕의 말보다 오래 살아남고 때로는 상속보다 포기가 더 강한 권력이 된다는 냉혹한 진실이었다.